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간 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남은 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에게는 고양시 일산에 9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대출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현금도 1억 원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받는 연금은 매달 22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도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가까웠고 집에는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안전을 제 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매달 38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온다는 말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9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현금 1억 원도 보탰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3층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건물주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노후는 더 안전해졌다고.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층 가게가 비었습니다. 월세 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보증금도 돌려줘야 했습니다. 비가 오자 2층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수리비도 들어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는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3층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미룰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전부 마련하기가 어렵구나.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팔아버린 것은 단순히 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다리로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집, 1억 원의 현금을 지켜주던 생활, 매달 220만 원의 연금만으로도 무너지지 않던 노후, 그리고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었던 마지막 안전이었습니다. 저는 왜 매달 380만 원이라는 숫자만 바라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을까요? 제 이름은 박동호입니다. 올해 68살입니다. 아내 이순자와 저는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24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주변에는 빈 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병원이 생겼고 시장이 가까워졌고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집을 떠난 뒤에도 저희는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는 아주 새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저희 부부에게는 충분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관리실도 있었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15분 정도면 갈 수 있었습니다. 시장도 가까웠습니다. 순자는 오래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통증이 심해졌고 오래 걸으면 중간에 몇 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집은 생각보다 훨씬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대출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식품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순자도 오랫동안 동네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큰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골프는 번과 남들처럼 좋은 차를 자주 바꾸지도 않았고 비싼 여행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는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그래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사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도 집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제가 퇴직하던 해 그 아파트의 시세는 9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정리하고도 현금은 1억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순자가 함께 받는 연금은 매달 2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출이자도 없었습니다. 생활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 연금으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 1억 원은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해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아침이면 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두부와 채소를 사왔습니다. 저녁이면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넉넉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물가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예상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순자는 무릎 검사를 받은 달에는 외식을 미뤘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 마음은 더 불편했습니다. 평생 아껴온 사람이 은퇴한 뒤에도 병원비와 생활비 사이에서 먼저 양보하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런데 정작 매달 손에 들어오는 돈은 220만 원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아파트를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도 우리는 왜 매달 연금 안에서만 조심하며 살아야 할까? 그 무렵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모두 은퇴했거나 곧 일을 그만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연금과 병원비, 노후 생활비로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전 동료 김태식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식 씨는 작은 상가를 하나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 연금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동호 씨, 우리 나이에는 집값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중요해요.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으면 집값은 높아도 당장 쓸 돈은 안 나오잖아요.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하나 사면 노후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느니, 하지만 이상할 만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식 씨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일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층에는 오래 영업해온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2층에는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3층은 주인이 직접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순자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 건물을 본 순간 불편한 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외벽은 낡아 있었습니다. 계단은 좁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3층 주거 공간은 저희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욕실 문턱도 높았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던 넓은 베란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1층 국밥집 안에는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2층에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건물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과 2층에서 들어오는 월세를 합치면 매달 3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건물 가격은 1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현금 1억 원을 보태도 대출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산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 220만 원에 월세 380만 원이 더해진다면 생활은 훨씬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자를 내고도 남는 돈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1층 가게가 나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새로운 세입자가 몇 달 동안 들어오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지, 오래된 건물의 방수와 배관은 괜찮은지, 갑자기 큰 수리비가 생겨도 병원비로 쓸 현금을 남길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온다는 380만 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순자에게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도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을 더 벌어주는 집이 아니에요. 늙고 아파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에요. 그 말에는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 계단, 낡은 건물의 수리 문제, 세입자가 나간 뒤의 불안, 무릎이 아픈 날에도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집의 가치.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생활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종이 위 숫자만 보면 선택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 속에는 빠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달도 없었습니다. 큰 수리비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늙고 아픈 몸으로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까지 불안해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상가 건물을 사는 계약을 진행하던 날, 아내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대출은 너무 많이 받지 말아요. 그리고 병원비로 쓸 현금은 꼭 남겨둬야 해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달 38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면 부족한 돈은 금방 다시 채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시작하자 종이 위의 계산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건물을 사는 과정에서도 각종 비용이 붙었습니다. 3층에 들어가 살기 위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야 했습니다. 욕실 문턱이 높아 조금 손봐야 했고, 오래된 주방도 최소한의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1층 가게에 낡은 배관을 확인하는데도 돈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더해지자 남겨두려고 했던 현금 1억 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결국 대출로 채웠습니다. 순자는 통장 잔액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은 시작 비용일 뿐이야.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채울 수 있어. 이제 우리는 매달 돈이 들어오는 노후를 살게 될 거야.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에서 짐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방도 비었습니다. 오래 쓰던 식탁이 있던 자리도 비었습니다. 순자가 계절마다 화분을 돌보던 베란다에는 햇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현관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본 뒤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겠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도 월세가 들어오는 노후를 살게 될 거야. 그날 저는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준 집의 문을 제 손으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상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를 마친 뒤에야 불편함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층 주거 공간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오래 쓰던 식탁은 공간이 부족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장식장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순자가 아끼던 화분도 몇 개만 작은 창가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햇빛은 예전 베란다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잡았습니다. 장을 본 날에는 2층 계단 중간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불편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층 국밥집. 문이 열릴 때마다 손님이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2층 세입자들이 오르내리는 발소리도 건물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첫 월세가 통장에 들어온 날,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1층과 2층에서 들어온 돈, 매달 받는 연금, 대출 이자를 내고도 이전보다 남는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연금만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 월세가 있으니 마음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지킨 아파트를 움직여 현금 흐름을 만든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월세가 멈추는 순간 이 건물은 돈을 벌어주는 집이 아니라 돈을 삼키는 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1층 국밥집에서는 매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2층 세입자들도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도 예전보다 통장에 남는 돈이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내 순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봐, 내가 괜히 결정한 게 아니잖아. 이제 우리도 연금만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있어. 순자는 크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기분을 꺾고 싶지 않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1층 국밥집 주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이 지나도 손님 몇 명은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빈 테이블만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까지만 장사하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남는 건 빚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래 장사한 가게가 나가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식 씨도 1층 자리는 금방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에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제야 저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꼼꼼하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나갈 때 한꺼번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순자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작은 식탁 위에 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펼쳐놓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준 뒤 남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건물을 살 때 들어간 비용, 3층을 수리한 돈, 대출이자, 생활비, 그리고 사라진 1층, 월세, 숫자를 하나씩 더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만 빨리 구하면 된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1층 유리문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에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작은 식당을 해보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반찬 가게를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건물을 본 사람들은 쉽게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부를 새로 고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낡은 주방과 오래된 배관을 살펴본 뒤에는 월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식 씨의 조언대로 월세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도 점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1층은 건물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공간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음식 냄새와 손님 목소리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유리창을 닫고 먼지를 쓸어야 하는 곳이 됐습니다. 월세 200만 원이 사라졌다고 해서 생활이 바로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층 월세도 있었습니다. 연금도 매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를 매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리던 어느 날 2층 세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저는 급히 올라갔습니다. 벽지 위로 누런 물자국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바닥에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해보니 옥상 방수와 외벽 일부를 함께 손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시로 막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비에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사기 전에는 월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은 가만히 앉아 돈을 벌어주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새는 곳을 막아야 했습니다. 배관이 막히면 뚫어야 했습니다. 세입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리를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2층 세입자마저 나가면 월세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결국 저희는 남아있던 현금에서 수리비를 냈습니다. 통장 잔액은 또 줄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생활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도 아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한 것까지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기 대신 두부를 더 자주 샀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약봉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먹어야 할 약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약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병원은 다녀왔어.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아껴도 될 것 같아서요. 무릎이 아파도 참을 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는 노후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달 380만 원이 들어오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돈이 아까워 병원에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까지 아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건물을 다시 팔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자신 있지 않았습니다. 동호 씨, 지금 1층이 비어 있잖아요. 공실이 있는 건물은 매수자가 가격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최근에 누수 수리도 했다면 더 조심스럽게 볼 거고요. 이거나 급하게 팔면 손해를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더 마음이 무너진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팔고 나온 아파트 가격이 그 사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건물을 팔더라도 대출을 정리하고 나면 예전과 같은 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3층 작은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래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처음부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늙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말자는 말, 병원비로 쓸 현금만큼은 반드시 남겨두자는 말, 그 모든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전 집도 멀어졌습니다. 현금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병원비가 아까워 약까지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월세가 멈추는 순간 이 건물은 더 이상 돈을 벌어주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돈과 건강을 들여
버텨야 하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1층의 빈 점포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공간을 볼 때마다 매달 들어올 월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또 물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걱정했습니다. 벽 아래쪽에 습기가 차지는 않는지 살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가게에 곰팡이 냄새가 더 심해지지는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유리문에 붙여둔 임대 안내문이 비에 젖어 떨어지지 않았는지도 매번 다시 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건물을 돈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돈이 새어나갈지 알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비가 많이 오니 오늘은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요즘 저희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볼 때도 꼭 필요한 것만 조금씩 샀습니다. 순자는 작은 우산을 들고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1층에서 젖은 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층 계단 쪽에서 무언가 무겁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둔한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장바구니 안에 있던 것들이 계단을 따라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과 3층 사이 계단 중간에 순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대파가 계단 아래까지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부 한 모가 터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채소 봉지도 계단 아래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계단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아내만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난간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몸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계단이었습니다. 건물을 처음 보러 왔을 때 순자가 가장 걱정했던 계단. 제가 3층 정도는 천천히 오르면 괜찮다고 가볍게 넘겼던 계단. 아내가 무릎이 아픈 날에도 매일 오르내려야 했던 계단. 그 계단 위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통증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자신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병원비 많이 들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 아파트에 그대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 다녀와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3층까지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더 아픈 날에는 병원까지 버스로 15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젖은 계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젖은 신발도 갈아 신지 못한 채 구급차 뒤를 따라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머리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관절 부위에 골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도 해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는 재활치료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혼자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 비어있는 1층 점포, 이미 줄어든 현금, 누수수리비.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누수 수리비를 내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는 동안 통장 잔액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만으로는 앞으로의 치료비를 마음 편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출을 더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에는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1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에는 최근 누수 이력도 생겼습니다. 추가로 돈을 빌리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오래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부모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는 집도 있다. 노후 준비도 되어 있다. 너희는 너희 가정만 잘 돌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박현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 고관절을 다쳤다.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아들은 놀라서 곧, 그리고 잠시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아버지로서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현우야, 당장 필요한 돈이 조금 부족하구나. 아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먼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저희를 외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제가 아이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출 없는 9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현금도 있었습니다. 매달 220만 원의 연금으로 무너지지 않는 생활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생겨도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달 380만 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 모든 안전을 제 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순자가 병실로 돌아올 때까지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도로를 바라보고 있으니 예전 아파트 베란다가 떠올랐습니다. 그 집에서는 비가 와도 걱정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화분을 안쪽으로 조금 옮기면 됐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면 계단에서 넘어진 아내의 수술비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통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로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계단 있는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운이니 순자는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줄 것이라고 믿고 산 건물이 정작 제 아내에게는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밖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수술을 마치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복도 불빛은 차갑고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손에 쥔 휴대전화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1층 점포의 임대문의 문자와
은행 알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 하면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습니다. 월세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돌아갈 수 없는 집이라면 그 건물은 더 이상 지켜야 할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수익률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3층 계단도 견딜만해 보입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약해지고 다리가 아프고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은 돈을 벌어주는 공간이기 전에 아픈 몸으로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건물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순자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먼저 찾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매일 병원과 건물을 오갔습니다. 아침이면 3층의 작은 집에서 내려와 1층 빈 점포를 확인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문을 열어 환기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가게에는 습한 냄새가 쉽게 배었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벽 아래쪽에는 눅눅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붙여둔 임대 안내문이 비에 젖어 떨어지지 않았는지도 살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공간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만 들어오면 된다. 월세 200만 원이 다시 들어오면 숨통이 트일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시 계약을 해준다고 해도 순자는 이 건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월세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아내가 계단 앞에서 두려워해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보행기를 붙잡고 몇 걸음 옮기는 날에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평범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혼자 일어나고 몇 걸음 걷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일.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 생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무릎도 좋지 않으셨고 고관절까지 다치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태식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태식 씨에게 늘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1층 월세를 조금 낮추면 세입자가 빨리 들어올까요? 건물을 조금만 더 버티면 가격이 오를까요? 수리비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태식 씨, 건물을 팔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호 씨, 지금 상태로 급하게 팔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1층 점포는 비어 있습니다. 최근 누수 수리 이력도 있습니다. 매수자들은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부터 볼 겁니다. 원하는 가격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다시 들으니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더 힘든 사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팔고 나온 일산 아파트 가격은 그 사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건물을 팔아 대출을 정리하고 나면 예전과 비슷한 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한번 닫아버린 문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순자에게 건물을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 무서웠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의 말을 믿었다고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조급했어. 내 판단이 틀렸어. 당신이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이 맞았어. 나는 들어오는 돈만 봤고 우리가 잃게 될 안전은 보지 못했어. 순자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 집 생각이 안 나면 거짓말이에요. 많이 속상해요. 그래도 이제는 당신이 돈보다 우리가 살아갈 곳을 먼저 보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저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기보다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평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고 나서도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미련이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조금 더 버티면 월세가 다시 들어오면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병원에서 보행기를 붙잡고 천천히 걷는 순자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몇 달 뒤 건물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1층 빈 점포부터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주방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벽에 남아있는 누수 흔적도 자세히 봤습니다. 계단복도 확인했습니다. 3층 주거 공간의 작은 크기와 높은 욕실 문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물을 살 때는 월세 380만 원이라는 숫자만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작게만 보았던 문제들을 하나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시한 가격은 제가 샀던 금액보다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잘못이 손실이라는 숫자로 남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 건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친 아내와 남은 삶까지 함께 붙잡아두는 일이었습니다. 매매가 끝난 날 저는 은행 건물 앞 벤치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직후 저희에게는 9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현금도 1억 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대출은 없었습니다. 매달 220만 원의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생활은 검소했지만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병원비가 생겨도 바로 무너지지 않는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달 380만 원의 월세를 더 받겠다는 생각으로 그 안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대출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확인했을 때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줄어든 금액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예전 아파트를 떠나던 날 순자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후에는 더 큰 수입보다 무너지지 않는 생활이 먼저라는 것을요. 저희는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동네에서 작은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집처럼 넓은 곳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방은 더 작았습니다. 베란다도 좁았습니다. 오래 쓰던 가구를 모두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현관까지 가는 길에 높은 문턱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복도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도 봤습니다.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시장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지도 따졌습니다.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혼자서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저희는 한 아파트를 함께 보러 갔습니다.
순자는 보행기를 천천히 밀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턱은 높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라면 나 혼자서도 집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한때 아내에게 더 많은 월세가 들어오는 삶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도 두려움 없이 현관문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집, 아픈 날에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집, 병원비 때문에 약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생활,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저희 생활은 다시 단순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연금 2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전처럼 월세 38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행도 쉽게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병원비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강제로 순자의 재활치료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약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장을 보는 날이면 무거운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길이 미끄러운 날에는 굳이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너무 평범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노후의 평온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사히 병원에 다녀오는 일, 미끄러운 계단을 걱정하지 않는 일, 약값을 아끼지 않아도 되는 일, 밤이 되었을 때 내일도 이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믿는 일,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생활이 됩니다. 저는 가끔 예전 아파트 단지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춥니다. 순자가 화분을 두었던 베란다가 어디쯤이었는지 떠올립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방의 창문도 마음속으로 찾아봅니다. 그 집을 계속 지켰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순자가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늙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더라도 지금부터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월세가 들어오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바꾸거나 자산을 활용하는 선택이 모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지, 갑자기 큰 수리비가 생겨도 병원비를 남겨둘 수 있는지, 대출 이자를 내고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지, 무엇보다 그곳이 내가 나이 들고 아파졌을 때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인지, 저는 들어올 돈만 보았습니다. 사라질 안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요즘도 천천히 동네 병원에 다녀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작은 시장에 들러 두부와 채소를 사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저는 먼저 나가 장바구니를 받아듭니다. 순자는 가끔 저를 보며 웃습니다. 당신, 이제는 집이 뭔지 조금 알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노후의 집은 가장 높은 수익을 만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는 곳도 아닙니다. 몸이 약해진 날에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곳, 아픈 배우자를 안심하고 데려올 수 있는 곳, 돈 때문에 치료와 평안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집입니다. 저희 집은 예전보다 작습니다. 가진 돈도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조용히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순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노후에는
그것보다 더 큰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